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 학교 짱이거든요. 못 건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책상을 튜닝을 좀 했네. LED를 갖다 좀 박았어, 책상에다가.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학생들이 눈이 너무 아픈 거야. 네. 책상에 LED를 박아놨으니까 얼마나 눈이 아파요. 그럼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눈이 좀 부시다. 내가 수업해야 되는데 너 책상에 LED 이게 뭐냐? 선생님도 뭐라 못해. 선생님도 이제 뭐 양주 좀 갖다 야, 드렸어. 이 비유가 찰떡이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리 말을 해봐야 맞아.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스타링크가 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매우 많은 통신 위성들이 지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으면서 내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인터넷을 마음껏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스타링크의 기본 개념입니다. 저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언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는지 보시면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프로젝트 스타링크를 저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스타링크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뭐 사업체가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스페이스 X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가지 프로젝트로 남아 있고 곧 IPO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스페이스 X가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은 스페이스 X 자체에서 이제 자회사처럼 아예 그 부서가 있는 거죠. 스타링크 부서가.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 주된 목표였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아해 했거든요. 초고속 인터넷을 하는데 왜 위성을 사용을 할까? 표면적인 그 이유는 지구 전체에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내가 지구 어디에 있든 그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약간 계몽적인, 약간 공익적인 의미에서 시작을 했다고. 근데 요 느낌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으세요? 킹스맨에 보면은 저 악당 최악의 빌런이죠. 네. 가이아 이론을 신봉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너무 위험해지고 있는 건 인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를 죽여야 된다. 심카드를 이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겠다. 그것도 공짜로. 약간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킹스맨 요 개념이 나온 게, 이 영화가 나온 게 2014년이에요. 근데 아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낸 게 언제라고? 2015년. 약간 뭔가 제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그렇군요.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연관이 되어서 이 개념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페이스 X는 총 개수가 42,000개. 그러니까 저 지금 연결된 점 하나하나가 전부 위성인 거예요. 와. 42,000개의 소형 통신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지구 저궤도라고 하면은 보통 한 300km대에서 한 1000km 정도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 저궤도에 발사를 해서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미국의 FCC라는 곳이 있어요. 저 마크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른쪽에 FCC라는 게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네네. 과기정통부 예. 이런 거를 합쳐서 이제 우리 통신과 그다음에 인터넷망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예요. 12,000개를 쏴도 좋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12,000개를 승인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2019년에 또 추가로 3만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42,000개죠. 3만 개에 대한 추가 승인을 위한 주파수 승인 자료를 내고 2019년 10월에 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42,000개의 스타링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사각지대가 없이 지구에서 전체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인터넷 잘 쓰고 있잖아요. 빠르잖아요. 싸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데 이 비싼 위성을 왜 이용을 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 나라가 되게 많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인터넷의 활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8.8%. 그러니까 대략 말해서 약 전체 지구 인구의 40%가 넘는 지역인 사람들은
인터넷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미국도 자세히 보시면 약 4,200만 명의 사람들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인구가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근데 요즘 시대가 또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정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고, 이 정보는 현재의 시대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의 모습인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이 순간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연결은 돼 있어도 품질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용하는데 비싼 사람들을 위해서 스타링크가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있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워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설득 안 당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설득당하는 겁니까? 왜 설득을 당하냐면 그런 의미로 설득당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알죠. 돈이죠. 돈을 좀 이게 뒷돈을 이렇게 뒷돈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부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미국은 로비의 나라거든요. 아 맞다. 미국은 로비스트가 따로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합법적인 뇌물처럼 주는 거죠. 로비를 이용해서 이런 그러니까요. 걸 설득시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이 위성을 통한 통신을 하겠다는 게 지금 목적인데, 이렇게 위성을 이용한 통신은 현재도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형 어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인터넷의 소요가 가장 많은 게 저 크루즈예요. 크루즈 탄 사람들은 이제 레저를 위해서 탄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인터넷이 저 망망대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망망대해서 인터넷을 하려면은 위성 통신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비행기도 요즘 와이파이가 되는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종종 되는데 되죠. 그런 것들도 다 위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게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네, 나오고 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저거 위성 전화. 근데 위성 전화는 사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성 전화는 뭐냐? 정말로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오지에 있다든지 탐험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런 전쟁 중에 간다든지 이런 데들은 다 위성 전화를 쓰죠. 네. 그래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위성 통신 자체가 갖춰야 되는 장비도 비싸고 올리는데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다 해놓고 구축을 해놓으니까 속도도 느리고 지연 시간도 길고 저 위성 통화를 하려면은 준비 시간도 있어야 돼요. 위성 통신이 돼야 돼요. 위성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전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성 통신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섣불리 뛰어든 업체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은 이리듐이라는 게 있어요. 이리듐. 네, 이 이리듐 시스템이 현재 사용 중인 대표적인 위성 통신 시스템인데,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핸드폰 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핸드폰 사업 모토로라. 그렇죠. 모토로라예요. 근데 모토로라가 이 위성 전화 사업에 뛰어듭니다. 한참 그때 잘 나갔대. 엄청 잘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성으로 하는 이 전화를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이리듐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리듐 시스템은 현재 고도 약 780km, 그러니까 이것도 저궤도예요. 그래서 이 위성이 70대가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원래는 이리듐이라는 게 원소 기호 77이에요. 77대를 쏘아서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 고도를 130km를 높였잖아요. 고도를 높이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77대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66대만 사용하게 됐고 현재는 70대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토로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원래 모토로라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구 어디에서나 터지는 궁극의 핸드폰을 만들겠다. 이게 모토로라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이 이리듐 프로젝트가 1997년도에 위성을 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1월에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네가 좀 간과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위성 통신을 하려면 보통의 핸드폰과는 많이 달라야 되잖아요. 전화기 가격이 당시에 $3,000, 3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리고 1분당 통화료가 $5, 1분에 6, 7천 원씩 쓰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로밍 개념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과
간과한 점은 나는 왜 이거를 간과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 전 세계를 이용을 하면서 위성 전화를 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조난 사고나 그렇죠. 에베레스트산 뭐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98년도, 97년도 당시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돈으로 6조가 넘는 돈이에요. 이게 예상 가입자를 어떻게 추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예상 가입자를 50만 명으로 추산을 했대요. 근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입자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와. 그래서 98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99년 8월에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것만 운영하는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싸게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를 잘 잡은 게 미국 국방부를 잡았어요. 그래서 괜찮네요. 미국 국방부가 꾸준하게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존하는 위성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궤도인데다가 유일하게 극지방에서 쓸 수 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이 이리듐은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스가 이제 인수를 하고 예. 처음에 쐈던 위성들은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2017년부터 발사를 해서 사용 중인데 새로운 것들이 이리듐 넥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은 새로운 위성들로 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밌는 건 이 이리듐 넥스트라고 써 있죠. 네. 예. 이거를 발사한 게 스페이스X예요. 그래서 쏴주면서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거죠. 저 그치. 위성을 전개시키는 어.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 이리듐 넥스트는 우리랑 해라. 우리가 싸게 해줄게. 그래서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받았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페이스X는 아마 유치를 했을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팔콘 9으로 이리듐 넥스트를 모두 쏴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너네는 국방부나 뭐 위성 전화만 해라. 우리는 다른 거를 하겠다. 일단 너네는 70대, 고작 70대, 우리는 한 번에 70대 쏜다. 한 방에. 약간 이 느낌이다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이런 무선 인터넷과 다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상 인터넷들은 대부분의 정보는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해저 케이블의 모습인데 광 케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광 섬유로 만든 유리 섬유 안에서 이제 고속의 레이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구리선과 예전에 쓰이는 막 전력선들도 묻혀 있거든요. 구리선들도 그런 것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많은 중계기를 또 거치기는 하지만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빛이라는 게 이제 그 저 안에 유리 섬유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예. 빛의 속도가 전부 빛의 속도로 전달되지는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의 그렇죠. 손실이. 그래서 빛의 속도의 한 3분의 2 정도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현재 전 세계에 광 케이블이 묻혀 있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저 바다 저 몰 건너서 전부 광 케이블이 매설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광 케이블 지도를 준비를 하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면은 바다를 갖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광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심지어 모든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이제 지나가는 광 케이블이 한 줄이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라도 있는 거야, 뭐라도. 근데 유일하게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희한하게 북한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일단은 남한에서 연결되는 케이블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이 광 케이블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저 지도의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제 네모로 되어 있는 것들은 허브라는 곳이에요. 광 케이블이 집결이 돼서 다시 나가는 많은 광 케이블들이 연결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아시아와 아시아를 연결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이런 곳들. 이게 아시아의 허브는 일본 도쿄예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개념은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구 전역에 인터넷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땅에 통신망을 전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너무 넓어서 파고 선을 묻는 공사를 하기가 없으니까 대안으로 하늘에 띄우는 거예요. 이 위성 통신을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장비를 쏘아야 되는데 비싸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궤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보가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것 말고 700km가 아닌 아주 낮은 곳으로 위성의 궤도를 낮추면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으면 또 단점이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떨어지는 것도 예. 문제인데 커버리지가 작아져요. 그렇죠. 커버리지 작아지고. 그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낮게 많이가 바로 스타링크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그 위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한 번 쏠 때
모두 540에서 570km 사이에 다른 4가지 궤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모든 궤도에 올려놓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는 궤도라든지 이렇게 도는 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는 궤도라든지 여러 가지 4가지 위도에 4,425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현재 발사된 위성 전체가 이 궤도를 타고 이제 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300km대에서 330에서 340km대에서 거기에 한 7천여 개의 위성을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사를 할 때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3만 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를 합니다. 근데 저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스타링크 위성이에요. 얘네가 한 번 쏠 때 저렇게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보통 60개씩 발사를 합니다. 현재 하나의 크기는 자동차 한 반 정도? 그 정도 되고 무게는 한 4,500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위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총 촘촘히 배치를 해서 42,000여 개의 통신 위성을 발사하게 되고, 인류가 발사한 위성이 여태까지 총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거에 5배가 가까운, 4배가 넘는 인공위성을 지금 발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스타링크가 위성이 쌓여가지고 발사 직전에 그 꼭대기에 페어링 안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우주로 올라갔을 때 발사 직전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저게 하나씩 분리가 되면서 일직선이 쫙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통으로 이제 60개가 이렇게 일단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면서 궤도를 유지하면서 하나씩 빠지면서 이제 60개가 일렬로 그 궤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X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스타링크가 완전히 이제 이거를 선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위성 통신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스페이스X만 있냐?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쌍벽이죠. 일론 머스크와 쌍벽인 제프 베조스 형님. 베조스 절대 형님. 스페이스X가 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아. 카이퍼 벨트를 따온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해서 주요 IT 기업들, 아마존을 대표로 하는 카이퍼도 이제 이런 위성 인터넷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이미 스타링크만 4만 개야. 얘네도 카이퍼 하려면은 몇만 개 될 거 아니에요. 몇만 개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붐비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퍼도 있지만 이 밖에 스페이스 노르웨이라는 노르웨이 기업들도 있고, 텔레셋은 이제 미국 기업이고요. 원웹이 되게 유명해요. 원웹이라는 것도 유명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한화가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저기에. 그래서 예. 지분을 갖고 있고 이사회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저 원웹에는. 그래서 이제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두주자는 역시 스타링크, 원웹, 그리고 카이퍼입니다. 이 세 개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이 스타링크는 실질적으로 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쏘기 시작했냐?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2월에 2기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합니다. 저 이름을 붙여서 틴틴이라는 틴틴. 이름을 붙여서 네. 틴틴 A, 틴틴 B 이렇게 2개를 시험을 발사를 해서 과연 이제 이게 통신이 되나,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작동을 하나, 어떻게 궤도에 올리면 될까, 이런 것들을 시험을 발사를 해서 통신이 된다, 이걸 가지고 또 저기에다 연결을 해서 트위터를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5월에 첫 0.9 버전, 이제 저것도 시험 테스트예요. 60개 세트를 발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제 1.0 버전, 2019년 11월에 60기가 발사하게 되고요. 2021년 11월까지 총 60기, 뭐 53기, 뭐 대략 그 정도 발사를 해서 38번을 발사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가 이제 기간은 또 있지만 그 사이에 계속 쐈다. 근데 멈추지 2년 않았다. 내에 38번을 발사를 했으면 또 자기가 발사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거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돈 주고 못 해요. 24개월이에요. 한 달에 2번 이상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팔콘 9 정도가 되니까 60기를 한 번에 쏘는 거잖아요. 나중에 화성을 갈 거라는 스타쉽이라는 게 있어요. 큰 거, 어마어마한 큰 그걸 가지고 한 번에 400기를 쏘겠답니다. 그래야 이제 올리니까 60기씩 쏴서 언제 4만 개 올려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회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저거예요. 발사체를 직접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데다가 심지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저걸 좀 찾아봤는데 발사체를 스타링크를 발사했는데 똑같은 발사체를 재사용을 하잖아요. 11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실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싸요. 그래서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2020년부터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서 자기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고요. 만약에 안 되는 지역이라면은 될 때 우리가 알려줄게, 이메일 적어줘, 이런 거를 합니다. 너네 이제 돼, 우리 거 이제 신청해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현재 북미, 이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독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시범 서비스가. 저게 안테나예요. 저게 오더 스타링크인데 저게 주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게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 살던 주소를 입력을 해봤어요. 네네. 안테나를 받는 게 499불, 그러니까 5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이 넘는 거죠. 설치비 같은 건데 저거는 반납하면 주는 거야.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기계비, 뭐라 셋톱박스, 그러지, 그거? 보증금 같은 거. 아. 근데 저건 기계를 주니까 예. 그 기계에 대한 보증금인 거죠. 월 99불이에요. 월 10만 원인데 미국은 월. 저기 텍스가 붙잖아요. 세금이 붙어요. 예. 뭐든지 사면은. 그러니까 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가족 결합됩니까? 가족 결합이 아니고 지역으로 내. 저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그 지역 근처에서 다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돈을 나눠서 내는 거죠. 비밀번호만 가르쳐 주면 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하고 저 있는 게. 하나를 쓰면 이제 대역폭 같은 게 이제 속도가 엄청 느려지기는 예. 하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그래서 이제 시범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운용이 되고 있고 스타링크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싼 인터넷 쓰는 게 한 500 정도, 5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무선이. 근데 이게 지금 시범 서비스 할 때 약 50 정도 나와요. 나쁘지 않은데? 그쵸? 딱 그 정도예요. 좋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지금 시범 서비스잖아요. 얼마 1700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저 밑에 스타링크라고 연결이 돼 있어요. 500 정도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건데 핑이 그리고 45ms라서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인터넷이 한 3,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45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무선 인터넷 정도면은 업로드 속도가 좀 안 나오죠. 그래서 저게 전 지역이 500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특이하게 이제 저런 지역들이 있다. 근데 날씨에 영향은 받아요. 분명히. 일단 저 정도는 나오고. 요거 누가 테스트한 겁니까? 누가 테스트한 건 아니고. 이것도 근데 믿을 수 없어. 아 진짜? 왜냐면은 이게 또 테스트하는 게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좀 상용화가 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쓰시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거고 서울에 있는 어딩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예. 이제 무선인데 한 저 정도 나온다고. 다운로드 속도도 똑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도 한 500, 업로드도 한 400 정도 나오고 예. 핑이 이제 적죠. 그러니까 어. 핑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줬을 때 응답이 오는 속도를 말하는 하는 저거는 건데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을수록 좋은 예. 거죠. 빨리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은 그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저 정도랑 비교를 해서 현재 잘 나오는 데는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온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왜 스타링크를 주장을 하는 걸까? 만들려고 하는 걸까? 제 생각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항성님의 주장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예, 안될 과학의 변해와는 무관하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깔고. 테슬라의 주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파일럿인데 이걸 그렇죠. 하려면 통신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 이 테슬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다. 스타링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테슬라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 뇌피셜이기는 네, 해요. 만약에 통신이 가능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저 통신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저 스타링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테슬라 자체도 상당히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스타링크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포장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예. 일론 머스크 하면은 항상 뭡니까? 화성. 갈 거니까 예. 바로 지금 이거 지금 나사 퍼서비어런스인데 이전에 큐리오시티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큐리오시티는 한번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4kB 퍼 세컨드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근데 퍼서비어런스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한 2메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초에. 그런데도 2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스타링크가 된다고 하면은 화성에 가기 위해서 화성까지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화성에 띄우나요? 화성에 띄우는 것은 아닌데 예. 그 중계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중계기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든 위성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위성을 많이 띄워놔야 통신이 원활할 거지 않습니까? 어. 어차피 위성 통신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위성 통신의 한계 때문에 지금 4kB하고 2메가바이트밖에 안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토렌트처럼 받는다? 그렇죠. 토렌트처럼 받는 그럼 거죠. 일리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안테나로 딱 받아가지고 지구로 하면 속도가 느린데 네. 위성들이 4만 개가 토렌트야. 그래서 토렌트처럼 데이터를 다 나눠서 4만 개가 일체의 지상으로 쏜다?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맞아요. 요것도 가능하죠. 그런 의미로 스타링크를 구축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4만 개는 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하지만 토렌트 시드라면 과하지 않다. 다다익선이죠. 그렇죠.
저게 지금 스타쉽이에요. 곧 스페이스 X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유인 화성 탐사선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화성의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스타링크 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하는 스타링크 프로그램이 완성되려는 시기와 그다음에 화성에 가려는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저 그림은 다르기는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내피셜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주 발사 대행으로 번 돈이 있잖아요. 이제 쏴주고 우리나라도 이제 KPA로 8월에 이제 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번 돈을 화성 개발을 하는 천문학적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금을 마련을 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돈을 투자를 한 게 10조 정도를 운용을 해가지고 2025년, 2026년 되면 30조 정도를 벌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만 개국, 12,000개국 이거 딱 봐도 너무 과하다, 문제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미 천문학자들한테는 이미 재앙이에요. 이미. 이게 맨 처음 발사에서 나온 장관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우려를 자아낸 장면이에요. 저거는 0.9 버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갔을 때 진짜 은하철도 999 지나가는 느낌 아닙니까? 정말로 이게 스타링크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시간에 관측하지 말라는 거야. 저게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거 관측을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칠레의 CTIOR라는 이제 4m짜리 광학망원경으로 하늘을 찍은 건데, 저 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스타링크. 저게 다 스타링크예요. 거의 낙설해놨어요, 우주에다가. 그러니까요. 우주에다가 낙설을 해놔서 저게, 저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지구 방위를 위해서 이제 쓰이는 망원경 중에 하나인데, 그게 소행성 같은 거를 찾는 것도 저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방해가 되니까. 근데 저게 이제 2019년도에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쏘면 걱정을 할 거다. 그런데 딱 60개만 올라갔을 때도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구에서 저게 GMT라고 만드는 건데, 거대 마젤란 망원경에 칠레에 짓고 있는 망원경인데, 저 망원경을 짓는 데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망원경이 직경이 27m가 넘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켭 망원경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인데 10m 정도의 구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8개 하나하나가 8m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망원경이 지상 망원경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허블 망원경이 한 10배 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스타링크가 하늘에서 꽉 차가지고 저렇게 하면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소행성을 관측하고 방어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런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최종적으로 누가 허가를 주는 거고 왜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FCC가 허가를 하는 거고, FCC가 되는 이유는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이 발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한테 아무도 뭐라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스타링크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 과기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쏘겠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허가를 하면 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 누리호를 이용해서 쏘면은 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약간 자유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자주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쏘겠다 하면은 막 미국 같은 데서 야, 안 돼. 천문 별 관측도 안 되고 문제도 많고 막 항의는 하겠지만 또 미국에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많이 항의를 했었어요. 천문학자들이라든지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런 현상들이 사실 스타링크에만 나타나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모토로라의 이리듐이라는 위성 얘기했었잖아요. 60개, 70개 올라가 있는 그 이리듐에서도 저런 현상이 발생해요. 플레어라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이리듐 위성에 딱 부딪혀서 반사돼가지고 지구로 싹 떨어지는 거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경기도 포천에서 공무원이 직접 촬영을 했답니다. 저 이리듐 플레어는 이제 1차로 된 예전에 위성들한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는데 그게 다 폐기가 되면서 이제 저런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저렇게 반사가 되면서 아까 저런 불빛이 나오는 건데 햇빛에 저렇게 딱 반사가 되면서 저런 불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사업을 지속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이제 스페이스 X가 마련한 위성의 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다 검은 도료로 칠합니다. 그래서 검은
도료가 코팅이 된 다크셋이라는 걸 발사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검은 도료는 흰색을 반사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데서 발생을 합니다. 저 검은 도료를 하면은 태양열을 받았을 때 열이 올라가는 거죠. 네, 뜨거워. 그래서 위성 자체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일단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쵸. 건데 일론 머스크 쪽은 어떻게든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대안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밑에 쪽을 까맣게 칠할게. 그러면은 반사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해보고 일단 이렇게 얘기하자. 해볼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계속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미하게 줄이가 있는 게 네, 보이실 네, 네. 거예요. 저거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영식 연구원님이 이제 촬영한 M13의 구상성단의 모습인데 예. 저게 이렇게 찍히는 거죠. 사진에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무언가 딥스카이, 그러니까 심우주 전체를 찍을 때도 스타링크의 궤도를 다 계산을 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행동 반경이 조금 많이 제한이 되는 거죠 이거. 네. 지금 이걸 주제로 이게 얼마나 지금 천문학계 피해를 주는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걸로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 다크셋이라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 더 줄여보겠다. 그래서 스타링크에서 제안을 한 게 바이저셋이라고, 바이저가 뭐냐면은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예. 햇빛 가리게. 네. 그걸 바이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햇빛이 반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그렇게 가려서 반사 방지 패널이 장착이 된 바이저셋, 바이저 위성을 발사를 하기는 했는데 스페이스 X 쪽에서는 이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다시 관측을 해봤더니 여전히 밝기가 한 3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적외선 관측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사실은 적외선 관측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순전히 가시광선만 가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려줄게. 보이는 것만 가려주는 거고 적외선 관측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것들은 7번째 발사에서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 6번의 발사, 60번이 나갔으니까 적어도 360대는 저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돌고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더 비인도적인 행위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역, 전 세계 모든 곳에 인터넷을 보급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연구에 방해가 되겠다. 어느 게 더 비인도적인가? 어느 게 더 인도적인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예.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계속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현재 돌고 있는 스타링크들이에요, 전부.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성들이 지금 아주 저궤도까지 내려가지 않은 약 550에서 700km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궤도들을 돌고 있는데 이 궤도에는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 위성인 무궁화 위성, 다목적 실형 위성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른 위성들과의 위성 충돌 위협도 계속 제기가 되는 거죠. 위험의 제기가. 실제로 2019년 9월 2일 날 유럽 우주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하고 충돌 위기가 있었어요. 저 스타링크가. 잘하네. 당시 충돌 확률이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0.1%라고 하는데 0.1%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네. 상당히 충돌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 우주 쪽 궤도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딱 궤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3체 문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들이 많아서 오차 범위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확률이 0.1%다. 이거는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돌을 안 한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확률을 내리는 건 0.01% 정도거든요. 근데 0.1%면은 그것보다 10배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돌 확률이 10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스타링크가 회피를 해라,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우주국에서 급하게 회피 기동을 했던 거죠. 피 이동하면 또 연료를 많이 쓰죠. 연료를 많이 쓰고 회피 기동을 한 번 하면은 연료 수명이 거의 15%, 10% 우와.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만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거리 가까워지면은 뭐 이거는 최대한 가능성을 낮춰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만에 하나 뭐 괜찮겠지 하다가 부딪히면 어떡할 거야? 너무 큰 피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미지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 허블 우주 망원경 앞에 시야에 저 줄이 쫙 간 건데 저 줄이 되게 두껍죠. 줄이 두껍다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가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가까이 예. 허블 우주 망원경에도 위협이 된 거예요. 이게 스타링크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1월 2일. 고작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카이퍼 벨트에 있는 표적을 관측을 하고 소행성이 이제 오는 거를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야를 통과를 한 거죠. 우주 망원경조차도 이런 이 민폐를 피할 수 없었다. 그렇죠. 한 500km 돌고 있거든요. 500km 예. 상공에서. 정말 소중한 인류의 자원이죠. 자원이죠. 근데 와, 이제 이거는 얼마나 가까이 지나갔는지를 모르잖아요. 사진에 있는 저 지나간 두께를 계산을 해봤더니 네. 189픽셀이래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허블 망원경의
시야를 아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허블 고도하고 한 80km 정도밖에 차이를 안 지났고 80. 보통 이 위성 군 때 지나가는 평균 고도가 허블 고도의 평균 고도하고 12km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12km면은 그냥 부딪힌 거라고 봐요. 가까운 거죠. 우주에서는. 엄청 가까운 거죠. 이건 부딪힌 거죠. 정말 엄청 가까운 거예요. 반대파들이 근데 지금 듣기만 해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인 거죠,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알려준 건가요? 근데 일반인들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 학교 짱이거든요. 못 건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책상을 튜닝을 좀 했네. LED를 갖다 좀 박았어, 책상에다가.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학생들이 눈이 너무 아픈 거야. 네. 책상에 LED를 박아놨으니까 얼마나 눈이 아파요. 그럼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눈이 좀 부시다. 내가 수업해야 되는데 너 책상에 LED 이게 뭐냐? 선생님도 뭐라 못해. 선생님도 이제 뭐 양주 좀 갖다 야, 드렸어. 이 비유가 찰떡이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리 말을 해봐야 맞아. 야, LED 이쁘잖아. 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LED를 조금 어둡게 할게. 약간 줄이면서 계속 LED 박는 거야 지금. 방향을 조금 바꿔가면서. LED 위에다가 내가 셀로판 테이프 하나 붙일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늘 또 60개 더 붙여. 나중에 4만 개 붙여. 거의 LED 머신이야 그냥 책상 자체가. 가린다고 가렸는데도 이미 야. LED가 뿜어져 나오는 LED가 너무 많은 거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힘들죠. 눈이 아파. 그 빛을 보고 있는 게. 네. 근데 뭐라고 해? 그러니까요. 우리 반 짱인데. 아. 너무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최초의 인공위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로 약 9,000대, 10,000대 가까운 인공위성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스타링크 하나만 최종적으로 임무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약 4만 대의 인공위성이 돌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우주 쓰레기가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주 쓰레기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현상을 진짜로 심각하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빽빽한 우주 쓰레기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가 충돌을 해서 그 충돌을 한 현상, 그것들은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팝팀 파편들은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다른 충돌들을 이끌어내고 다른 충돌들을 이끌어내고 듣기만 해도 그렇게 되면은 지구에 마치 토성과 같은 우주 쓰레기의 띠를 이루게 되면서 저렇게 빽빽하게 지구를 감싸게 되면은 우리는 갇혀버리는 거죠. 네. 우주에 나가지도 못하고 보시면 나가면은 지금- 다 이렇게 우주선이 다 영향을 받을 그렇죠.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구 근처에 있는 빽빽한 구가 저궤도 위성이고 그러니까요. 크게 돌고 있는 게 사실 정지궤도인데 지금 그 사이도 굉장히 복잡하죠.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돌고 있는 것 외에도 부스러진 것들, 뭐 버려진 것들 합치면 거의 뭐 한 5만 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빽빽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인류가 가는 곳에는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인류가 우주를 저만큼 갔다는 거예요. 인류가 갔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우주 쓰레기가 다른 우주 쓰레기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 우주 쓰레기가 도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주를 나가야 되는데 우주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예. 거죠. 이게 이 문제는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관련된 업체들이 다 한 번씩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통신 이성을 하겠다는 거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빠른 속도를 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이게 스타링크의 발사 장면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링크의 발사 장면, 스페이스X의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고 스페이스X의 로고도 저 장면에서 나왔다 그래요. 스페이스X의 휘어지는 로고도 저 장면에서 나온 건데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순수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궤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랩장님도 그렇게 네.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예요. 성공한 기업가이고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그 비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가시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따라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다른 사업들을 이제 뒷받침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그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고스란히 인터넷 혜택을 못 받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승인이 난 것들이 있고 이 진행을 합법적으로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제 자유경제의 시장이고 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머스크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심지어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천문학자가 고려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상존하고 있고 이 전 지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몇 번이고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앞서야 되는 문제인 건지 과연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고 그것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이런 위성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